Well, maybe you will design for me someday. No, no designer here is going to work for Gucci. Right now, Gucci's just a cheap operetta. 구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구찌의 그 가정사에 대한 그 브랜드의 탄생 뭐 이런 거에 관한 영화였어요. 네.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치. 얘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을 같이 하고 신발을 만들고 신발 디자인 너가 해, 경영은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잘 해오다가 점점점 부가 쌓이고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이 구찌의 신발을 사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러다가 부가 막 창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팽창을 하다 보면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자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다란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KB.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외부의 자본을 들일 때 이 내부적으로 이 가족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가족 회사가 한 뿌리의 가족이 아니라 얘가 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이 안 돼. 그리고 이 외부의 자본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얘기 다르고 여기 얘기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구찌라는 사람들이 세운 회사지만 정작 구찌라는 이 브랜드의 회사에 구찌 이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Baby, can I hold you tonight? Maybe if I told you the right words, ooh, at the right time, you'd be mine. 뭔가 슬프죠? 뭔가 정통성이 사라진 느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디자인의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한번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떤 구찌 같은 경우는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들을 때마다 뭔가 그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그런 역사나 이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싫어했던 브랜드도 정감이 간다고 해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발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있는데 과연 이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각각 어떤 브랜드가 최초로 만들었느냐, 신었느냐. 그들만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찌 같은 경우는 로퍼를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로퍼를 보면 구찌가 떠올라요. 화넬 같은 경우 스위드를 이용한 신발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스위드 소재로 투톤 베이스 신발을 만든 거야. 그게 이제 시그니처인 거죠. 샤넬 구조하면 투톤, 스위드 그게 다 떠올리는 거죠. 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라가모가 특성하고 그 특이하고 혁신적인 소재로 힐을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포르코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구두를 만든 힐을 만든 브랜드가 페라가모. 그 페라가모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걸 추구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재보다 내가 조금 다른 거를 그래서 연구를 좀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다른 소재를 이용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소재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그게 특이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 신발과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를 치고 이런 소재가 있구나 라고 알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도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브랜드들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그 명품의 브랜드들이 그 명품 브랜드 내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새롭게 신흥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신발 쪽에는 그 알렉산더 맥퀸 신발의 특징이 아래가 펑퍼짐해요. 오버솔이라고 해서 위에 어퍼보다 아래가 이렇게 부피적 튀어나왔어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느낌. 그런 아웃솔을 이용을 해서 스니커즈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공략을 잘했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맥퀸의 그 오버솔을 비슷하게 만든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는 이제 P31. 그 브랜드도 스니커즈만 만든 브랜드. 스니커즈. 네, 스니커즈를 고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소재, 좋은 그런 공정,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 신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잘 신고 있고, 지금도 이제 잘 만들고 발달해 가고 있죠.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제 나타나고 커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같은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들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하시죠. 오. 왜냐하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새롭게 탄생하는 브랜드들을 보고 이 브랜드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명품, 오랜 전통을 지켜온 명품의 브랜드들과 견주어 봤을 때 밀리지 않는다? 뭐 이들도 괜찮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나오고 새롭게 탄생하고 또 그거를 잘 발전시키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공하신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이래저렇게 해서 만든 제품일 수도 그쵸. 있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꼭 확실한 건 하나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따라가기보다는 그만의 색깔이 정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딱 맞았을 때 네, 맞아요. 이제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긴 네. 해요. 지난번에 구찌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브랜드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있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의 먼 세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친근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도 뭐 좀 재밌는 네. 이야기가 또 있나요? 오늘은 샤넬에 대해서 오, 이건 알아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일명 코코 샤넬 이제 이렇게 코코 샤넬. 알고 있는 그 샤넬 네. 우리가 그쵸 명품의 대가 샤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샤넬 좀 알아요. J'ai perdu mon beau Coco, Coco mon chien que j'adore, tout près du Trocadéro. Il est loin, s'il court encore, je l'avoue, mon plus grand gré. Dans ma perte aussi cruelle, c'est que plus mon homme me trompait, plus Coco m'était fidèle. Vous n'auriez pas vu Coco, Coco dans Trocadéro, Coco dans Trocadéro. Kika vu Coco, et Coco, et Coco, Kika vu Coco, et Coco, Coco.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은 코코 샤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코코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가브리엘 샤넬 네. 그리고요 코코라는 건 나중에 붙은 애칭? 애칭이에요. 코코라는 게 그래서 그 애칭을 이제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샤넬은 어려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살게 됐고 고아원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 카톨릭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뭐 수녀원 이제 이런 데서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면서 고아원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은 여자들이 미모를 가꿔야 되고 가정에서만 충실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샤넬이 그런 걸 겪으면서 심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치심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고아원에서 성인이 됐을 때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건 삭바느질, 우리나라 말로 하는 삭바느질이고 양장점 같은 데서 이제 바느질로 솜씨는 좋았나 봐요. 바느질로 일을 하게 됐대요. 의상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알게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유부남이었고 샤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성에 와서 살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샤넬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첩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치? 그냥 오라는 건 아니겠죠? 성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이제 살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부유층, 상류층의 사교 문화? 이제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샤넬이 고아로 자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급 사회에서 하층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류 사회의 그 사교 문화의 사람들은 이제 이 샤넬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요. 와중에 눈을 뜬 게 그 시대의 여성들은 특히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은 모자를 착용을 했는데 이 모자의 이 챙이 점점 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넓어졌대요. 그리고 이 모자 위에 꽃, 깃털 막 이런 깃털, 거. 이거를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꼭 뽐낸 거야.
그 시대의 여성들. 그래서 이 샤넬이 이 모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모자 가게를 열어야겠다.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성이 되려고 이 남자에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봐요. 나에게 투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남자는 보수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그냥 있어라. 근데 그런 시기에 보이카펠이라는 그런 남자 나타나서 샤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카펠이라는 남자는 사업가였대요. 근데 이 사업가의 눈에 샤넬의 사업 수단이 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카펠이라는 이 남자가 이 샤넬이 파리의 모자 가게 상점을 열 수 있게 은행에 보증을 서줬대요. 그래서 투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점을 파리에 1호점을 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샤넬의 모자는 심플했대요. 하지만 우아한.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샤넬의 모자가 너무 단조로지만 너무 우아해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한둘씩 찾아오고 사교계에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자를 구입하러 상점에 갔대요. 그래서 상점을 하나둘씩 많이 이름은 2호점이고 3호점 해서 사업선이 좋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샤넬은 처음 시작이 모자였어요. 그래서 모자도 그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자 말고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의 옷은 이 코르셋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코르셋이고 허리를 조여주는 그렇게 입는 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거다라는 그런 시기에 옷에 이제 시선을 좀 돌린 것 같아요. 샤넬이 어디에서 그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은 린넨 소재 스커트에 심플하고 단조롭게 그렇지만 우아하게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처음 어느 사교 장소에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옷은 이렇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반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좀 저항도 있었고 그렇지만 편해 보인다?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게 돼서 상여층들의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맞추러 오고 옷을 구하러 오고 편안함을 되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 샤넬의 그 가게가 프랑스 내에서 내가 북쪽에 있었어요. 전쟁이 터졌으니까 양장점들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샤넬도 문을 닫아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샤넬이 가게 오픈을 하게 도와준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지켜보자. 닫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가게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으로 이 전쟁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부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전쟁을 피해서 올라오니 옷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있고 다른 양장점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샤넬만 오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오게 됐다는 거야. 그 덕분에 휴양지인 곳에도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클로즈 했지만 이 샤넬만은 유지를 하고 있었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샤넬이 옷에서 더 발전해서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늘릴 수 있었지 않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다가 다른 아이템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딱 제가 살짝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향수? 맞아요. 향수. 그랬는데 이 샤넬이 그 당시에 만났던 러시아 남자를 만나는 시기였는데 그 러시아 남자가 그 향수를 사용을 잘했대요. 이 남자로 하여금 향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향수는 자연적인 그 꽃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었대요. 왜 이런 향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향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샤넬 넘버 5. Marilyn Monroe. Well, you know, they ask you questions like, well, just an example, what do you wear to bed? Do you wear a pajama top, the bottoms of the pajamas, or a nightgown? Or... So I say Chanel number 5. Because it's the truth. And yet I don't want to say nude, but it's the truth. 이 샤넬 넘버 5가 재밌는 게 세계 최초의 인공 향수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 최초로 브랜드명을 넣은 향수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죠.
자기만의 길을 선택해서 걸은 삶인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샤넬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아닐까. 그 틀을 뭔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대변하게 됐지도 했지만 약간 자기가 그런 억압되어 있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여성의 혁신적인 이제 대표 하면은 이제 샤넬이라고 하는 게 맞아. 이제 딱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제 지금까지의 샤넬로 쭉 이어온 건가요? 뭐 아니면은 뭐 더 뭔가 힘들었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샤넬이 어떻게 보면은 좀 눈의 아이콘.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사실 역사적으로 봤어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샤넬도 어쩔 수 없는 시기였어요. 가게의 문을 닫게 돼요. Once upon a time, the Second World War was announced. At 55 years at the height of her glory, Gabrielle Chanel closes the atelier on the Rue Cambon. Convinced that this is no longer the time for fashion, she withdraws to Switzerland. But as one who liked to say, I want to be part of what happens, Mademoiselle was far from having said her last word.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한 거죠, 그때. 샤넬이 되게 아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대요. 조카를. 그리고 그 조카를 위해서 되게 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이 얘를 꺼내야겠다. 다시 파리로 와요. 얘를 구해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샤넬이 40이 넘었다나 50이 넘었다나? 그리고 이 독일 장교가 30몇 살이었나? 어머. 연한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연하를 한눈에 알 그러니까 어쨌건 독일 장교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만나면서 독일과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의혹이 나치 스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독일 군의 비밀 문서에서 샤넬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뭐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가 발견이 돼서 더 나치 스파이라는 그런 의혹에 힘을 더 실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원했던 자기 조카는 이제 풀어다. 샤넬이 2차 세계대전에 다 문을 닫고 어쨌든 또 독일 장교와 그런 명문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 나치 스파이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혁신의 아이콘 세계 시대의 흐름을 바꾼 샤넬이라 그거는 그 나이가 들어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대단한 건 70세의 나이에 그 패션쇼를 했어요. Once upon a time, Gabrielle Chanel made a triumphant return, beginning as if from the first day. She rails against the fashions designed by men who have once again bound women in bustiers, corsets, and full skirts. Mademoiselle rallies her team and reopens her couture house. She's 70 years old. Once upon a time, Coco Chanel chose her lucky number as the date for her first runway show, February 5th, 1954. Sitting unseen at the top of the famous staircase on the Rue Cambon, she watches as her models parade in utter silence. The French press tears her apart, ridiculing her designs and sneering at her age. Once upon a time, America soon discovered and embraced the style of Chanel. Life, the most read magazine in the United States, writes, at 71 years old, Gabrielle Chanel brings more than a style, a revolution. Coco Chanel regains her influence and once again impresses her style upon the worl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egendary Chanel suit with a military-inspired jacket in braided tweed, patch pockets, buttons like jewels, and a unique fit thanks to the chain concealed within its hem. Once upon a time, an instant classic, the Chanel suit was everywhere, seen in cities and in cinemas, worn by Marlene Dietrich, Brigitte Bardot, Romy Schneider, Grace Kelly, Ingrid Bergman, and Liz Taylor. 패션쇼를 끝내고 그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붕이 분 거죠. 지금의 샤넬이 있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샤넬의 시그니처인 트위드 그리고 그게 신발로 간 거죠. 그쵸. 신발도 그 소재를 이용한 트위드 그 투톤 신발 트위드 플랫 하면 그쵸. 샤넬이니까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브랜드를 모르는 저도 사실 알 정도의 큰 브랜드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더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그냥 명품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가를 볼 수 있어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샤넬이 갖고 있는
이제 도전과 혁신은 단순하게 패션을 넘어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자유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샤넬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매력있게 왔는데,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가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알아요? 응. 그 샤넬이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했잖아요. 흥망했죠? 폭망하고 응. 재기하기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온 게 뭔가요? 나온 게? 그때 패션계를 했던 게 디올! 디올가 패션계를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디올이 만든 그 패션은 어떤 스타일? 오백 스타일. 지금 소름 돋았어요. 다시 화려한 그 플레어 스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한 거죠. 샤넬이 만든 실용성 있는 옷의 의류의 흐름에서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들을 이야기를 이제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디올이라는 거잖아요.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디올. 이 시간은? 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즐겁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미님 디올 알죠? 디올은 진짜 제가 아무리 이제 브랜드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해도 저 글로리 보셨죠? 네. 연진이가 왜 하도영의 이제 부인이 될 수 있었는지 맞아. 그 디오르 때문이잖아요. 저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샤넬이 없는 그 시점에 그 패션계를 섭렵한 디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샤넬이 주춤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땐 샤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쟁에 피해를 받은 건데 그렇게 해서 샤넬이 위축한 그 시기에 바로 디오르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디오르는 좀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대요. 샤넬은 샤넬과 약간 상반된 그런 가정 환경인 거죠. 그래서 좀 풍부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 사업을 좀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교계에 조금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그 사교계도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대요. 예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접근성이 좀 좋았던 거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잘 소통이 됐고, 그러면 예술가와 소통이 잘 됐다는 건 어느 정도 그쪽에 뭐 지식이나 관심이나 또는 그 사고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 아버지에게 영향이 좀 미쳐서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디오르가 이제 일생일 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거죠. 아버님 사업의 실패로 디오르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나 봐요. 예술가의 활동이 좀 많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그림을 좀 잘 그렸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잡지사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내거나 그래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도 했대요.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발발해서 군에 입대를 한대요. 군에 입대를 해서 군 복무를 좀 하고 그리고 1940년대 그때 전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군 복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업에 뛰어들어요. 본인의 이름을 건 패션 하우스를 세워요. 네, 되게 인기가 좋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그런 패션이 전쟁이 끝났을 때 조금 우울하고 비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 여자들에게 이 패션 쪽에 뭔가 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화려함 그리고 우아함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찾자. 그러니까 여자의 관능미, 여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화, 이거를 소재로 그거를 되찾고자 옷을 만들었대요. 샤넬과는 완전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게 이제 그 파리에서는 먹혔나봐요. 그게 되게 여자들에게 호응을 좋게 했대요. 그래서 그 패션쇼가 끝나고 그 디오르가 보여진 선보인 그런 옷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뉴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대요. 전쟁의 그런 피폐함의 그런 마음을 디오르가 딱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관능미,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의상인 거잖아요. 네, 나의 그 숨겨져 있던 우울한 감정이 아닌 나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성공이 이제 가파르게 성공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넬이 떠난 그 자리를 디오르가 확 꿰차게 됐다.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샤넬과 마찬가지로 디오르도 이제 향수나 이런 쪽에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디올 향수 같은 경우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모양도 병도 이쁘고 색깔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감들도 좋고 샤넬 넘버 5에 비하면 또 조금 맞아요. 이렇게 조금 정형화됐다고 맞아요.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반면 디올은 이렇게 곡선미가 철철 넘쳐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그가 추구하는 관능미 뭐 이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은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뭐 잘되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잘됐다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뭐 디올은 그런 게 없었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디오르가 일찍 죽어. 뭐 그 프랑스에서 되게 좋은 훈장도 받고 꼭 뭐 타임즈의 그 메인 페이지 장식도 하고 이게 이제 명성도 쌓고 부도 쌓고 사업도 확장하는데 안타깝게 조금 일찍 죽는 것 같아요. 1957년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걸 좀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더 많은 확장을 하지 못하고 죽은 케이스인 거죠. 안타깝죠. 디오르 같은 경우. vient de perdre son créateur et son animateur. Décédé d'une crise cardiaque en Italie où il prenait un repos qu'il s'était interdit pendant des années, Christian Dior reçoit dans son hôtel parisien le dernier adieu de ses amis et collaborateurs. Sa disparition crée dans le monde un immense mouvement de sympathie et dans la mode un vide irréparable. 그 뒤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입센 노랑이 디오르의 디자이너로 이제 지금 소름 돋았어. 그래도 궁금한 게 어쨌든 디오르에서 많은 이제 디렉터분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디오르이 그 예전과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입센 노랑도 그렇고 입센 노랑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온 존 갈리아노 되게 유명한 그 디자이너 그분도 이렇게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명성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2015년에 그 첫 여자 디렉터가 그 이름이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이끄는 그 디오르는 그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페미니즘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패션이 예전의 관능미보다는 조금 여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아 진짜 브랜드에서 많이 몰랐는데 이제 관심도 없었던 브랜드를 이제 하나씩 알려주니까 뭐 관심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놀리더라고요. 모델이 그런 것도 모르냐, 이 브랜드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직업 특성상.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도 덕분에 공부도 해서 새롭게 저도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공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돼서 더 좋고. 맞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도 알아볼까? 저 브랜드도 얘기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브랜드로 이야기를 할지 오늘은 말을 안 하겠어요. 개봉박두가 없는 건가요? 궁금증 유발, 기대 심리. 네, 그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이제 이 시간만 기다렸다고 했는데 네,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풍부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금 더 알찬 그런 브랜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저희가 또 즐거운 이야기로 이제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힙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옆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네. 탄생한 프라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1913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네. 이제 그 탄생한 브랜드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지금 밀라노가 정말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쵸.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신발을 하니까 신발을 하는 사람은 밀라노를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네. 어쨌건 이제 밀라노에서 1913년에 처음 가방, 트렁크 쪽의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자기 가게를 오픈하고 자기 제품을 만들 때 딱 그 정한 그런 그 컨셉이 최고급?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 자체를 되게 좋은 소재만 사용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소가죽, 네. 그리고 양가죽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보면 악어가죽 가방,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지갑,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 지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재 자체를 조금 특별한 거, 조금 희귀한 쪽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일반 대중이 아닌 왕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그 고객층을 딱 정해놓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최고급만 만드는 거지. 네. 차별성. 프라다가 나오자마자 사실 성공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좌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시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이 점점 주머니 돈이 생기잖아요.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우리 그렇죠. 생활 여유로움을 모아고 싶은 거죠. 다니고 싶잖아요. 네. 근데 프라다는 트렁크, 가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철도 뚫리고 기차 생기고 증기관차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저걸 타고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잘 팔리게 되겠죠. 이제 1919년도에 왕실에 공급하는 업체로 된 거예요. 이 프라다의 그 로고를 보면 왕실 문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프라다 로고를 이렇게 보면 위에 프라다 써 있고 몇 년,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왕실 문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왕실에서 인정을 해서 왕실에 공급을 하게 돼가지고 그 문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평판이 좋아지고 확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와. 그러면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거지. 네, 그러면서 왕실의 상류층의 귀족들의 이제 세계로, 이탈리아 내에서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 딱. 프라다가 번영했던 그 시기는 샤넬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뭐 해야 돼? 집에 있어요. 이 마리오 프라다에게는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지. 자기 사업의 후계자로. 근데 문제는 아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회사를 딸에게 이제 줘야 하는 거예요. 루이사 프라다인데 딸에게 전달한 거죠. 루이사 프라다는 그 1950년도 그때쯤 이어받아서 그리고 잘 운영을 해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루이사 프라다도 자신의 딸에게 딸에게 이제 넘기게 돼요. 프라다가 확 불어나고 혁신적이게 되는 건 이 3세대 때 가서 혁신적이게 돼요. 이제 그때가 1970년대인데 70년대에 이 미우치아 프라다가 인수를 받으면서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 패션을 공부하지 않았대요.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패션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 거죠. 패션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패션 쪽으로 온 거지. 이 프라다의 혁신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미 잘 잡아놓은 기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 할아버지가 잘 잡아놓은 기반을 난 공부해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마리오나 그 루이사 프라다가 갖고 있는 그 개념 그냥 계속 계승해야 돼. 근데 미우치아에서 핵심적으로 패션 쪽이나 이런 쪽이 확 달라졌어요. 그럼 그 한 게 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프라다는 조금 올드한 개념이었어요. 젊은 세대하고는 이게 연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럽지만 이제 혁신적이지 않고 그리고 70년대나 이제 이 80년대를 가면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젊은 세대층으로 가고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984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다의 백백이 나오는 거예요. 1984년도에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다 하면 떠올리는 그 가방이 드디어 바로 그 가방. 그쵸. 저도 아는 그 가방. 나일론 소재의 그 백팩, 그 가방이 1984년 미우치아 프라다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소재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사용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얘는 라일론 소재로 프라다 벨라 백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정말 혁신적이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죠. 1988년도에 패션쇼를 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복을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샤넬이나 디오르나 이런 쪽에 비하면 좀 늦은 거죠. 3세대에 와서 여성복을 론칭을 한 거니까. 프라다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 해서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 패션을. 이제 그때 80년도에 자켓이 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치마는 그 플레어 스커트. 약간. 그런데 플레어가 넘치는 걸 위에 있는 자켓이 눌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좀 내려와서. 네. 그래서 그거를 프라다 스타일이라고 부를게요. 1980년도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 네. 이때 도시 여자들은 거의 그 옷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의상을 입었거든요. 자켓이 좀 내려오고 플레어 스커트. 어렴풋이. 그리고 엄마도 약간 그런 옷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프라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붐을 이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붐이었고 80년도 후반 90년도 초에 나온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패션이었어요. 저는 프라다의 창시자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 근데 또 이게 세대를 거쳐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프라다와 이제 3세대의 프라다가 달라서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는 샤넬이 있다면 그럼 새로 넘어온 이탈리아는 이제 프라다가 아닐까 하거든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샤넬도 뭔가 심플함, 그리고 이 프라다가 가지고 있는 이 심플함도 뭔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뭘까요? 그 샤넬을 먼저 말씀드리면 샤넬은 심플함 속에 우아함, 단조롭지만 이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반면에 프라다는 좀 더 도시적이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샤넬의 의상 옷하고 프라다의 옷을 또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면 샤넬은 쭉 떨어지는 그런 가연미?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우아함이 나타나는 거고 프라다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적으로 도시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전체로 딱 봤을 때는 너무 멋있다. 진짜 아름다워.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샤넬이랑 좀 대조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프라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추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엄마가 입었던 그리고 제가 10년대에 많이 봤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의 그 의상들 그 의상들이 바로 프라다의 옷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거 내 취향인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느껴지는데 이 프라다의 의상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듯. 하지만 프라다는 제 취향은 아니라는 점. 저는 샤넬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었다. 이게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일단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프라다처럼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저는 약간 그 샤넬처럼 힘들게 가가지고 그 추구하는 게 그 기적이고 추구하는 게 샤넬인 거죠. 안녕.